전봉준을 위하여. 민중들이 역사인물 전봉준을 부르는 호칭이 몇 가지 있었다. 녹두 장군을 비롯해 전명숙, 전녹두 등이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 밑에 장군이란 호칭을 붙여 불렀다. 장군은 나라에서 임명한 무장의 관직일 텐데 민중은 자신들이 추앙하는 인물에 이 호칭을 서슴지 않고 붙였다. 역사 인물로는 흔히 최영이나 이순신을 장군이라 부르면서 민중이 신으로 받들었으나 민중봉기를 이끈 조선 중기의 이몽학이나 조선 후기의 홍경래를 장군으로 받들지는 않았다. 장군은 함부로 붙여주는 호락호락한 호칭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전봉준 선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선생이란 호칭은 글을 배운 분이나 선배의 이름 밑에 붙여 부르는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는 지사의 의미를 풍긴다. 임창수는 선생이라 부르는 것은 전봉준을 무장의 이미지보다 지사의 이미지를 더 부각하려는 뜻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이 호칭을 썼다고 했다. 전봉준 장군이라거나 전봉준 선생이라거나 둘 다 우러러보려는 뜻이 담겨 있다. 전봉준에게 붙는 호칭이 이렇게 다양한 것도 여느 사람과 달리 특별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민중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오래 기억되어 지워지지 않은 영웅적 이미지로 새겨졌다. 개혁의 꿈. 전봉준의 삶의 역정을 마감하는 대목에서 다시 대강을 한번 되짚어보자. 그는 10대부터 가난한 생활 속에서 여러 곳을 방랑하면서 살았다. 그런 속에서 민중의 생활과 처제를 몸으로 체득했고 현실의 모순을 뼈저리게 터득했다. 그의 20대는 준비 단계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는 상당한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20대에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은 30대에 인생관이나 현실관을 굳건하게 다지는 바탕에서 개혁 의지를 불태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좀 더 확실한 현실 개혁의 이론을 현장에서 찾았다. 눈을 크게 뜨고 꾸준히 동지를 규합했다. 동학에도 입도해 세력을 더욱 넓혔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친 바탕에서 봉기를 서둘렀다. 30대 후반부터는 행동의 단계였다. 이 시기에 그는 확고한 신념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가의 자주를 위해 외세를 배격했고 사치스러운 외국의 상품이 범람해 우리의 농촌 경제를 파탄으로 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본 세력만이 아니라 일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개화파조차 적으로 여겼다. 또 서양 세력을 일본과 같은 침략 세력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서양의 앞잡이인 서학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맹목적으로 외세를 배격하기보다 내실을 다진 후에 개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동학에서는 척외에 척양을 내걸고 서양 상품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도 일본 행상인들이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화장품 따위 사치품을 팔고 쌀, 콩 따위를 거두어가는 행위를 막았다. 전봉준은 꾸준히 동학의 집회에 참석해 조직을 확대하고 인맥을 형성했다. 마침내 여러 조직을 동원해 원평 집회를 주도적으로 열어 그 전초 작업을 다졌다. 그는 고부 봉기 이후 쉴 새 없이 거사를 도모하면서 때로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실패를 맛보더라도 결코 좌절해 중단하지 않고 재기를 도모했다. 그가 마지막 태인 전투에서 실패하고 순창으로 도피하면서도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재기를 도모하려고 계획했던 것만 보아도 그의 끈질긴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체제 구상. 전봉준은 무장봉기에 앞서 포고문을 돌리면서 봉기의 동기와 대상을 분명하게 적시했다. 곧
나라를 좀먹고 민중을 압제하는 다음과 같은 세력이었다. 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나라의 은혜를 갚으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한갓 장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러운 선비의 간언을 요사스런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 득실거린다. 위로는 공경대부 이하, 아래로는 방백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거의 자기 몸을 살찌우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만을 몰두하여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을 모으는 길로 만들고 과거 보는 장소를 교육의 장터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허다한 재물이나 뇌물이 국고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창고를 채운다. 나라에서는 부채가 쌓이는데도 갚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나날을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는 어육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진실로 수령들의 타막 때문이다. 전봉주는 당시 조정에 몸담고 있는 벼슬아치와 지방관을 부정세력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당시의 지배세력을 모두 적으로 본 것이다. 한편 봉기 당시에는 부정한 수령과 이설을 징치하면서 청산해야 할 첫 대상으로 꼽았다. 집강소 실시 기간에는 불량한 양반배와 포악한 토호를 1차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전봉주는 봉기 과정에서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어떤 정치체제를 구상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맹목적으로 행동을 벌인 것만이 아님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적어도 의사결정, 정책집행, 민중의 정치참여 문제 등을 구상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동경 조일신문의 일본 기자는 이 문제가 무척 궁금해서 전봉준의 구상을 물어보았다. 그대가 경성에 쳐들어온 뒤 누구를 추대할 생각이었는가? 일본 군사를 물러나게 하고 간악한 벼슬아치를 축출해서 임금의 측근을 깨끗하게 한 뒤에 몇 명의 심지 굳은 선비를 내세워서 정치를 맡게 하고 우리는 곧장 농촌으로 돌아가 평상의 직업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국사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음을 알기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협력해서 합의법에 따라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 이 말대로라면 합의법에 의해 정치를 맡긴다고 하면서 기존 세력을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기존 세력에는 흥선대원군이나 민씨세도가들도 포함될 것이다. 이 합의제는 근대적 입헌군주제나 선출직 국회와 같은 정치체제를 언급했다고 볼 수 없겠으나 적어도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민중의 동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전봉주는 민주적인 집단 합의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겠다. 바로 집강소 활동에서도 의사를 합의해 결정한 것과 상통될 것이다. 적어도 전봉주는 밑으로부터의 변혁을 성공으로 이끈 뒤 정치체제를 합의제로 운용할 것임을 구상했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민주정치와는 구분된다. 위 무장봉기 포고문의 앞머리를 보면 전봉준의 전통적 근황의식이 드러난다.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하여 다스린다면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치적을 해를 가리키며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무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임금의 토지를 갈아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으면서 망해가는 꼴을 좌시할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억조 창생이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 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농민군은 때로 허위로 가득 찬 고종의 효유문을 받고 감격했다. 이를 두고 농민군이 왕조체제를 인정하고 폐정만을 개혁하는 수준으로 구체제를 고수하려 했다고 보기도 한다. 곧 보수개혁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이는 하나의 관습적 관념일 수도 있고 전략적 접근일 수도 있다. 처음부터 왕조 타도를 외쳤다면 동조 세력을 끌어모으는데 전략 전술적으로 큰 결함을 지니게 된다. 그러니 왕조 체제를 바치고 있는 신분 질서와 관료 제도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반왕조적 지향이었고 기득권을 거부하는 핵심 과제였다. 전봉준이 국왕의 효유문을 들고 온 사자를 처단한 것이 바로 방증이 될 것이다. 농민군의 체제 구상은 실천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아주 단편적으로만 나타난다. 하지만 그들이 밑으로부터의 변혁을 지향하면서 기층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려 애쓴 의지를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를 소박한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너와 내가 같은 레벨에서 의사를 소통하려는 것이다. 이를 과장이나 무리로 보아서는 그 실상에 근접할 수 없을 것이다. 최후 전봉준의 죽음은 너무나 당당했다. 그는 전쟁의 지휘자였기에 일반 범죄자와 달랐다. 게다가 외국 군대인 일본군과 싸웠기 때문에 전쟁의 포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다. 적군의 대장은 전범으로 처형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정치범으로 다루어 협상의 대상으로 죽임을 면해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전봉준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았다. 온갖 회유를 뿌리치고 꿋꿋하게 죽을 자리를 찾았다. 그 자신은 수많은 부하들이 자신의 거사로 죽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일본 세력과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도 보였다. 만약 그가 전쟁의 와중에 죽었다면 우리는 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영웅은 죽을 자리를 바르게 찾아야 한다고들 한다. 전봉준은 역사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옳게 찾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끝내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전봉준은 죽은 뒤조차도 두 세력의 탄압을 받았다. 일제는 그가 외세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항일 전선을 구축했다 하여 반역자의 굴레를 벗겨주지 않았다. 일제는 전봉준의 전기와 농민전쟁에 관련되는 서적을 모조리 금서로 지정해 일반 독자의 접근을 막았다. 그런 탓으로 해방이 된 뒤에야 독자들이 이와 관련한 저수를 읽을 수 있었다. 둘째는 전봉준이 신분 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였기에 지배 세력들은 그를 끝내 역적으로 몰았으며 농민군을 반역의 집단으로 규정해 끝까지 탄압을 가했다. 문벌을 자랑하던 양반들과 부정을 일삼던 벼슬아치 출신들과 온갖 특권을 누리던 유림들은 조선 왕조의 실체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굳세게 기득권을 틀어주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들 잔재들은 농민군 세력을 탄압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얻으려 했다. 전봉준을 미워한 세력이 또 있다. 바로 북접계통의 동학 세력이다. 이들은 1894년 보은의 북실전투에서 패배했다. 이곳에서 최시형과 손병희는 농민군의 시체를 팽개치고 도망쳤다. 이후 동학 조직이 와해되어 김연국, 손병희 등은 최시형을 데리고 숨어 다녔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온전히 전봉준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전라도 구보에 사는 전봉준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동학에 의탁해서 그 고을에서 민요를 야기하여 마침내 소요를 불러왔다.
서인주는 섬으로 유배를 가서 갇혀 있으면서 도망치려고 포중을 불러 모으려 하였지만 마침내 혼탁한 난동에 이르게 하였으니 실로 국가의 반역이요 사문의 난적이었다. 서병학은 송내로는 출세해 보려는 계책을 품고 이곳저곳 줄타기를 하면서 사나운 자를 도와 모진 짓을 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끝내는 도를 배반하였으니 이는 실로 문장군이었다. 이 세 사람 때문에 끝없는 풍파가 일어나서 초토에 분부가 있게 되어 각 고을에 민보가 일어나서 죄가 없는 상령이 억울하게 주륙을 입은 숫자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황송하기 비할 바 없겠다. 서인주는 최시형을 충동해 폭력 봉기를 주장한 인물로 전봉준에게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나 농민전쟁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서병학은 서인주와 함께 무력 봉기를 주장했으나 농민전쟁 당시에는 관군에 붙어 밀정 노릇을 하면서 배반했다. 전봉준을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봉기했다고 깎아내리면서 이들과 함께 동학을 망친 인물로 몰아간 것이다. 천도교에서도 이런 의식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손병희는 끝내 살아남아서 일본에 가서 정세를 살피기도 하고 러일 전쟁 시기에 정치자금을 일본에 보내는 따위에 석연치 않은 행적을 보이기도 했으나 동학의 정신을 계승해 천도교를 창건했고 3.1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손병희는 역사의 보상을 받았다. 손병희는 일제강점기에 여러 민족운동을 벌이면서 자신과 생사를 같이 한다고 맹세한 전봉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도통 말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어쨌거나 한 지도자는 민중이 도모한 처절한 농민전쟁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고 한 지도자는 조선 독립을 외친 거대한 만세 시위의 주역이 되었다. 평가들. 식민지 시기에 전봉준에 대한 평가와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천도교 연구자들과 달리 여느 역사학자들은 전봉준을 높게 평가한 사례가 보인다. 박은식은 1914년 한국 통사를 쓰면서 동학난이란 양반 지배층의 압제와 관리의 탐학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실패를 안타까워했다. 또 이때 30여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했다. 장도빈은 1926년 최초로 동학 농민전쟁을 다룬 단행본 갑오 동학난을 간행했다. 그는 동학난을 혁명운동, 전봉준을 영웅으로 그리면서 발생의 원인과 경과를 기록했으며 전봉준의 최후와 파랑새 노래까지 소개했다. 그리고 사상자가 10만 명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갑오 동학난의 영향이 동학당 자체에는 더욱 호영향을 주었으니 갑오 동학난이 실패하였으나 그 무리 불법한 관리와 양반을 타격하여 그들을 응징한 후로는 관리와 양반의 타막 잔인한 행위는 그치고 약소인민도 생명, 재산을 보호하게 되었다. 동학난은 정신상이나 물질상이나 자유, 평등의 파종을 이루어 조선인의 일조 광명이 되었다. 동학당과 전봉준의 희생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장도빈이 동학난을 처음으로 혁명으로 규정했고 전봉준을 역적이 아닌 혁명가로 평가했다. 이 책은 금소로 지정되었다가 1945년 발행한 한국 말년사에 수록되었다. 뒤를 이어 김상기는 1931년 8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36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동학과 동학난이란 제목으로 연재를 하면서 그 시말과 결과 그리고 일본군의 움직임도 설명했다. 그리고 지방에서 떠도는 얘기도 담았다. 여기서는 동학 농민군의 처절한 활동을 기록했지만 장도빈과는 달리 혁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 책은 식민지 시기에 간행되지 못했다가 1947년에 동학과 동학난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권병덕은 청주 접주로 보훈 집회에 참여했고 농민전쟁에도 활동했으며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는데 1935년 갑오 동학난을 쓰면서 전봉준의 애국적 행동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전봉준이 일본의 회유를 뿌리치면서 너희는 나의 원수요 나는 너희의 원수니 너희는 마땅히 나를 죽일 뿐이라 여러 말 할 것이 없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특히 이 글에서는 평안도 용강군 등지에서 봉기했다는 사실을 적고 동양의 풍운을 대기했다고도 했다. 전국에 걸쳐 동학군 사상자가 10만 명 이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글은 천도교 쪽에서 최초로 전봉준을 평가한 내용을 담았다. 오지영은 농민전쟁 당시에 참여한 지도자급 인사였다. 그는 천도교 혁신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1940년 동학사를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동학사지 농민전쟁사는 아니다. 하지만 농민전쟁과 관련한 사실이 많이 실려 있다. 한데 이 책은 많은 사실의 오류를 제쳐두고라도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개입과 횡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기를 들면 농민전쟁의 핵심인 공주전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루면서 이때 관병과 일병은 세를 합하여 동학군의 앞을 가로막아 들어온다 하는 정도로 표현했다. 결국 관군과 동학군이 전투를 벌인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식민지 시기 전시체제에서 간행된 탓에 금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봉준을 영웅으로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쿠치 겐조, 시노부 등 일본인 학자들의 답사기와 연구서도 있으나 여기서는 접어두기로 한다. 그들은 동학난이라 부르지 않고 동학당이라 표기하면서 일본군의 항거한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43년에 발행된 전주부사에는 전봉준의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로 왜곡하면서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자는 무려 3만여 명이었다고 기록했고 또 김계남은 전주의 장대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대에 들어 동학 또는 천도교 연구자인 표영삼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봉준은 평소부터 의로운 일이라면 앞장서는 인물이었다. 이런 지도자를 어떤 근거도 없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장도가 되었다고 비하할 수 있으랴. 변혁의 지도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전봉준은 우리 역사가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도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길도 알고 있었다. 목숨을 걸고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아 인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받들겠다고 나선 것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지도자를 애비 원수 갚기로 비하시켜서는 안 된다. 천도교 연구자로서 표영삼의 전봉준의 이런 평가는 드문 사례에 속한다. 천도교의 일반적 평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혁명 그 후 오늘날에는 동학난을 갑오 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으로 부르고 있으며 전봉준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봉준은 비록 현실에서는 일단 실패했으나 민중의 역량을 동원해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봉기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하여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될 때 그 상징으로 가장 내세우는 역사적 지도자로 부상했으며 그의 조상은 민주화 운동의 시위 현장에서 늘 앞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추앙되었던 것이다.
전봉준이 역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난 뒤 고창의 당촌을 비롯해 주변의 전시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다. 관군들은 전시마을을 덮쳐 재산을 약탈하거나 불태웠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전시 집송초는 폐허가 되었으며 전시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간신히 살아남은 한 전시 후손은 족보를 벽장이나 대들보 위에 은밀하게 숨겨서 보관해왔다고 한다. 만일 전봉준의 일가부치가 되는 사실이 발각되면 격심한 압제를 받았기에 족보마저 숨겼던 것이다. 전봉준이 죽고 난 뒤 그의 가족들은 모진 압제를 받았다. 그는 이남 이녀를 두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큰아들은 용규, 작은아들은 용현이라 한다. 그가 죽을 무렵 거주지를 태인 동곡에 두었는데 가족들은 동곡에 숨어 살았다. 큰아들은 동곡에서 죽었다고 하며 작은아들은 때때로 노름을 하여 살림을 망쳤다 한다. 어느 날에는 동네 소를 몰래 몰고 나가서 장터에 팔아먹고는 도망쳤다고 한다. 두 딸은 성과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다. 큰딸 옥년은 15세에 화를 피하여 마이산으로 들어가 이름을 김옥년으로 바꾸고 금당사의 공양주로 있었다 한다. 작은 딸은 성녀인데 그녀의 딸 강금례가 가정의 내력을 증언해 주었다. 그러니 전봉준의 혈손은 외손으로 이어졌다. 현재 친손은 찾을 길이 없고 외손은 확인이 된다. 한 가지 밝혀둘 얘기가 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전국에서 의병이 세차게 일어났을 때 호남에서 의병대장으로 활동한 전화삼이 스스로 자신을 전봉준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한다. 근래에 들어 전시문 중에서는 예전 양자를 두는 전통에 따라 후손 중에서 학렬을 따져 양손을 두고 가계를 잇게 했다. 현재 전성준이 문중의 뜻에 따라 전봉준의 양손으로 지정되어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실의 언덕배기에 녹두장군의 묘소라 전해지는 초라한 무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제물을 차려놓고 녹두장군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다. 1990년대에 일버리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이 무덤을 발굴해보니 유물이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 가묘를 조성할 때는 고인의 머리카락이나 쓰던 물건 따위 유물을 껴묻는 경우가 있으나 전봉준의 가묘에는 껴묻은 물건조차 나오지 않았다. 전봉준의 묘소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한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가묘를 만들어서 추모제를 지냈던 것이다. 파랑새를 목 놓아 부르던 민중이 전봉준이 살던 마을의 언덕에 가묘를 조성해 모셨으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전봉준을 다시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랑방으로 삼기로 하자.